1989년 미국 플로리다주. 케빈은 가족들과 캠핑을 즐기기 위해 근처 숲을 찾았습니다. 아내 그리고 두 아이들과 정말 오랜만에 나온 나들이였죠. 그들이 도착한 숲속은 인적이 드문 곳이지만 이따금씩 캠핑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저녁에 있을 맛있는 바베큐 파티에 들떠있던 그는 텐트를 설치할 적절한 자리를 찾기 위해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숲길을 지나가던 그들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사람이 나무에 기대어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마네킹처럼 부자연스러운 모습이었죠.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은 케빈은 가족들에게 잠시 이곳에서 기다리라고 말한 뒤 그 사람에게 다가갔고, 가까이 다가간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여러 차례의 총상을 입은 남성의 사체가 있었고 피를 굉장히 많이 흘린 것으로 보였으나 시간이 오래 지난 듯 남자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창백한 모습이었죠. 케빈은 서둘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는 75번 국도 인근의 숲길 위치를 재빨리 설명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들이 도착했습니다. 피해자는 51세의 백인 남성인 리처드 멜로리로 가슴에 여러 차례 총을 맞은 흔적이 있었는데 사체는 방치된 지 오래된 듯 부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용된 총기는 22구경 리볼버였고 현장의 상태로 보아 다른 곳에서 사살한 뒤 산속에 버린 것으로 추정되었을 뿐 이렇다 할 단서를 찾기에는 어려웠습니다. 1년 뒤인 1990년 6월, 인근에서 총상을 입은 사체가 더 발견되었으며 경찰들은 동일한 범인의 소행인 것으로 간주하고 수사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 다음 달 65세의 피터 심즈가 소유한 차량이 도로에 방치된 채로 발견되었는데 차량 내부 손잡이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피 묻은 지문이 발견되었으나 피터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2주 뒤에는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던 50세의 트로이 버레스의 사체가 발견됐는데 시신은 상당히 부패했지만 사망 원인은 몸통의 2발의 총상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범행에 사용된 총기는 22구경 리볼버였습니다. 이 두 건의 사건들은 공통적으로 목격자들이 있었는데 피해자들이 신원 미상의 여성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증언했을 뿐 추가적인 단서를 찾기에는 어려웠습니다. 같은 해 9월, 6번의 총격을 받은 채 사망한 56세의 찰스 딕 험프리스의 사체가 카운티 인근의 오렌지 스프링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다른 사건보다 찰스의 사건이 플로리다주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는데 그는 은퇴한 공군 소령이었으며 전 경찰서장이자 주립 아동학대 수사관이었기 때문입니다. 공직자도 저항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해 사회는 큰 혼란에 빠졌으며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범인을 잡기 위해 뛰어다녔습니다. 사건이 이대로 장기화된다면 시민들의 불안함과 반발로 인해 경찰들의 무능력함이 드러날 위기에 처했던 것이죠. 마침내 1990년 7월 4일 결정적인 실마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범인은 피해자들 중 한 명이 소지하고 있던 차량으로 다른 도시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사건 현장에서 급히 달아났지만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들은 경찰에게 사고 현장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였습니다. 목격자들의 진술은 공통적으로 여자 2명이 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에서 달아났다고 진술했죠. 게다가 사고 차량에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지문을 발견했으며 이전 사건과의 지문과 일치된 것으로 보아 그동안의 악명 높은 연쇄살인마가 확실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목격자들의 증언을 취합하고 중년 이상의 남성들을 노린 부분과 22구경 권총 등을 사용한 정황으로 보아 범인을 매춘부를 가장한 여성으로 추정했고 동행하고 있던 신원 미상의 여자도 함께 찾아내야 했습니다. 6개월 뒤인 1991년 1월,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그들의 신상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고 즉시 언론에 공표했습니다. 범인의 이름은 에일린 워노스라는 여성으로 22구경 리볼버를 항시 휴대하고 있으며 그의 동성연인인 티리아 무어가 동행할 수도 있다고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은 1월 9일, 인근 주민들의 신고로 인해 그들은 블루시아 카운티에 위치한 술집에서 동시에 체포되었습니다. 에일린 리 캐롤 워노스. 워노스는 1956년 2월 29일 미시간주 로체스터에서 아버지와 14살의 어린 어머니 밑에서
에일린 캐롤 피트먼이란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경범죄로 인해 그녀가 태어나기도 전에 수도 없이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어머니와 이혼 뒤에는 아동 성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몇 년 후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때문에 워노스는 태어난 후로 한 번도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10대라는 어린 나이에 큰아들 키스와 딸 워노스를 감당하지 못했고 결국 워노스와 그녀의 오빠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에게 맡겨지게 되었죠. 이렇게 그녀의 지옥 같은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외할아버지는 가학적인 사람이었고 수시로 아이들에게 구타와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할머니는 알코올 중독자로 폭행을 방관하기만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워노스는 가죽 벨트로 학대당했고 때로는 모든 옷을 벗은 채로 엎드려야만 했습니다. 워노스가 반항하면 구타와 폭언은 더욱더 심하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12살이 되면서 그녀의 외조부는 그녀를 성적으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환경 때문에 워노스는 10대 때부터 돈과 술, 마약, 담배를 대가로 남자들과 관계를 가졌습니다. 자신의 몸을 이용해 번 돈으로 마약과 담배를 구입했고 학교에서 힘세고 불량한 친구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데 사용했죠. 1970년 그녀가 14살이 되던 해에 그녀는 아이를 임신하여 미혼모를 위한 시설에 보내졌습니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즉시 입양에 보내지게 되었고 훗날 워노스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외조부의 친구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워노스를 가족들은 더욱 냉대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그녀는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때 그녀는 고작 15살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학교에서 퇴학까지 당한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했습니다. 그중 유일하게 손쉽게 할 수 있던 방법은 매춘이었죠. 그녀의 방황은 수년간 계속되었습니다. 1981년 매춘부로 일하기 위해 플로리다로 떠난 그녀에게 오빠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녀는 깊은 시르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그녀의 주변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옥죄해왔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깊은 상실감을 사소한 범죄들을 저지르는 것으로 해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술과 마약을 즐기며 파괴적인 생활에 중독되기 시작했죠. 불법적인 총기 소지, 화폐 위조, 폭행 및 강도, 마약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풀려나기를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체포 기록에는 변덕스럽고 섬뜩하며 폭발적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그녀에게도 안정감과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요트클럽을 운영하는 70세의 부유하고 나이 많은 루이스 그레츠와 결혼했고 지역신문에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고작 9주를 채 넘기지 못했는데 워노스의 본성이 드러나며 남편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남편이 그녀를 경제적으로 충족시켜주지 못할 때마다 집안의 물건들로 그를 구타하며 심지어는 총을 겨누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이혼 후 자신의 행동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를 혐오하던 그녀는 자신의 복부에 총을 발사하는 것으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이후 1986년 플로리다주의 데이토나 해변가에 위치한 레즈비언 바에서 24세의 티리아 무어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고 첫눈에 서로에게 반한 그들은 격렬하고 열정적인 관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티리아 무어는 워노스에게 의존적인 성향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한 곳에 정착하는 일이 없었고 이곳저곳을 떠돌며 지냈으며 훔친 물건들을 전당포에 팔기도 하고 심지어는 숲속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워노스는 티리아를 만나는 동안에도 고속도로 같은 곳에서 매춘을 계속했었는데 티리아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매춘을 통한 수입은 이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부부라고 생각했고 워노스는 자신의 수입으로 무어를 부양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티리아 무어의 배신으로 인해 이 관계는 끝장나게 됩니다. 그들을 체포한 경찰은 가장 먼저 티리아 무어를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소 면제를 대가로 워노스에 대한 모든 정보를 털어놓기를 바랬죠. 티리아는 외상회로 손쉽게 자백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습니다. 특히 티리아는 워노스의 공격성 때문에 항상 겁에 질려 있었고 그녀를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그녀에게 종속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말하길
워노스는 늘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으며 길을 지나가며 그녀를 바라본 사람에게 기분이 나쁘다며 이유 없이 손찌검을 하거나 언제든지 가방 안에 총을 꺼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워노스는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이 사형받기를 바란다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몇 차례에 걸쳐 티리아와의 면회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결국 티리아가 증언을 하기 위해 법정에 섰을 때 그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고 그제서야 워노스는 자신이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워노스는 더 이상 자신의 모든 혐의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범죄 심리학자인 버나드 박사는 워노스가 경계선 인격장애와 반사회성 인격장애, 간헐적 폭발장애 등을 앓고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성장기에 겪었던 불행한 일들과 연관되었죠. 재판기간 동안 증언을 한 또 다른 증인인 바비리 코퍼스는 그녀가 어떻게 냉혹한 살인자로 변모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코퍼스는 워노스가 차를 태워주기를 청했을 때 의심 없이 태워주었지만 차 안에서 워노스는 성적인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설명하며 그에게 자신과 관계를 가지길 권유했고 워노스의 제안을 계속해서 거절하자 그녀가 악마처럼 돌변하며 가방에서 22구경 권총을 보여주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지를 발휘하여 트럭 정류장의 화장실에서 관계를 갖자고 이야기하고 정류장에서 그녀가 내리자마자 서둘러 달렸는데 그녀는 달리는 차를 향해 널 잡아서 죽일 거야. 다른 돼지 새끼들이 죽었던 것처럼 널 죽여버릴 거야. 라고 소리질렀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러한 증언과 사형을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일부 배심원들에 대한 그녀의 끔찍한 공격성이 범죄의 정상 참작에 대한 여지보다 범죄와 형량에 대한 가중치를 더욱 갖게 되었고 결국 배심원들의 전원 만장일치로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2002년 10월 9일 워노스는 플로리다 주립교도소에서 오전 9시 47분에 처형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식사마저 거부했으며 오로지 커피 한 잔만을 마셨습니다. 그녀는 사형당하기 직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냉혹하게 사람들을 죽여왔다. 그리고 난 계속 그 일을 할 생각이다. 내 몸 안에는 늘 증오가 꿈틀대고 있다. 나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영화 인디펜던스 데이처럼 커다란 모선을 타고 예수님과 함께 돌아올 것이다. 나는 돌아올 것이다.